국화향이 무겁게 가라앉은 장례식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모두 모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병원의 VIP 장례식장, 태아그룹의 총수 한태웅 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인 이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정계의 거물들, 재계의 총수들, 법조계와 언론계의 수장들까지 검은 상복 아래 저마다의 계산을 감춘 채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슬픔보다 더 짙은 위선과 긴장감이 떠다녔다. 거대한 영정 사진 속 한태웅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현실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상주석 가장 앞자리, 태아그룹의 황태자이자 고인의 장남인 한진석 전무가 굳은 얼굴로 조문객을 맡고 있었다. 30 중반의 그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슬픔마저도 통제 가능한 감정인 것처럼 보였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애도 대신 차기 회장 자리를 향한 야심과 조급함이 희미하게 일렁였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아내 박서현이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 상주석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태아그룹의 안주인인 윤명희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마치 대리석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깊게 파인 주름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평생을 태하의 안주인으로 살며 겪어온 세월의 무게와 냉혹함을 증명했다. 그녀의 슬픔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 경계하는 날카로운 감시자의 눈빛만이 살아있었다. 조문 행렬이 잠시 뜸해진 순간 장례식장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들어선 것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다. 12살 남짓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 낡아서 색이 바랜 원피스를 입고 제 몸만 한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소녀의 행색은 이곳의 화려함과 철저하게 어긋나 있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 대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군거리던 목소리도 억지로 짜내던 울음소리도 모두 멈췄다. 사람들은 저 이질적인 침입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경호를 맡은 건장한 사내들이 즉시 움직이려 했지만 소녀의 당당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발이 묶였다. 소녀의 이름은 강유라였다. 유라는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시선을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온몸으로 받아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영정 사진 아래 앉아있는 태하의 심장부였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한진석이었다. 그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패였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지 때인지 감히 아버지의 장례식에 흙탕물을 튀기려 하는가. 그는 조문객들 앞에서 최대한 품위를 지키려 애쓰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꼬마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길을 잃었니? 저쪽으로 가면 안내해 줄 테니 나가거라. 그의 목소리에는 아이를 향한 동정이나 배려 대신 귀찮은 것을 쫓아내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한진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영정 사진 속 한태웅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그녀는 사진 속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갔다. 그 태도에 한진석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가 경호원들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는 순간이었다. 윤명희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렸다. 어디서 온 아이인지 확인하고 조용히 내보내. 소란 피우지 말고. 명령이 떨어지자 검은 양복의 경호원 2명이 유라의 양쪽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거대한 그림자가 작은 소녀를 집어삼킬 듯 덮쳤다. 한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유라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유라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장례식장 전체를 울리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강해서 누구도 그녀를 12살 어린애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유라는 품에 안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고쳐 안고 상주석에 앉은 한진석과 윤명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돌아가신 한태웅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장례식장을 지배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어린 소녀가 뭐라고 말했는가? 한태웅 회장의 아들 평생을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지 않았다고 알려진 깨끗한 사생활로 존경받던 그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고. 그것도 저런 갓난아기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몇몇 눈치 빠른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의 가능성에 숨을 죽이며 몰래 녹음기를 켜거나 카메라 렌즈를 주민했다. 한진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무슨 미친 소리야. 저것들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 윤명희 여사는 충격으로 잠시 굳어 있었지만 그녀는 한진석보다 훨씬 노련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어린 소녀를 향한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세계를 침범한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것들이 감히 이곳을 더럽히느냐. 돈 몇 푼 뜯어내려고 작정했구나. 내 배후가 누구냐. 어느 배짱 좋은 놈이 이런 짓을 꾸몄지.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독을 품고 있었다. 아이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숙련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듯한 말투였다. 하지만 유라는 그 살기 어린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품에 안은 아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제 동생 한서준입니다. 한서준. 태아 가문의 성씨를 붙인 이름. 그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이름까지 지어서 왔다는 사실에 윤명희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공격이다. 경호실장 뭐 하고 있나 저것들. 당장 내쫓아 저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 윤명희의 날카로운 외침에 경호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율에게 달려들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문객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고 기자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셔터를 눌러댔다. 경호원들이 유라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으려 할 때 유라는 품속의 아기를 보호하려 몸을 웅크리면서도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목소리는 소란 속에서도 이상하리 많지 명확하게 모두의 귀에 박혔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유라는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갓난아기, 제 동생 한서준을 필사적으로 품에 안은 채 장례식장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작은 소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던진 폭탄은 거대한 파문을 남겼다. 한진석은 분노로 몸을 떨었고 윤명희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추지는 못했다. 장례식장의 엄숙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의심과 혼란, 그리고 태아 가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영정사진 속 한태웅 회장의 인자한 미소가 그날따라 유독 서늘해 보였다. 고요했던 장례식장에 불어닥친 작은 폭풍.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태하 가문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장례식장의 소란을 뒤로하고 강유라는 차가운 VIP 대기실로 끌려왔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방 안에는 값비싼 가죽 소파와 고급스러운 탁자가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감옥 같았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문 밖을 지키고 서서 작은 소녀와 갓난아기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품에 안긴 동생 서준이가 낯선 환경에 불안한 듯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유라는 소파 구석에 앉아 아이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불안감 대신 오직 동생을 안심시키려는 누나의 책임감만이 어려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진석이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고 잘 다려진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유라를 아이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적, 제거해야 할 해충으로 볼 뿐이었다. 말해, 누가 시켰어? 내 배우가 누구냐고. 한진석의 고함이 방 안을 울렸다. 그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해서 이딴 미친 짓을 벌이는 거야. 1억 10억 원 하는 금액을 말해봐. 하지만 명심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넌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없을 줄 알아. 살기 어린 협박이었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장가 소리를 조금 더 높일 뿐이었다. 한진석의 분노는 그녀의 평온함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났다. 그는 유에게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 참아 그러지는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때 윤명희 여사가 태하그룹의 법무팀장이자 태하의 공격견이라 불리는 최진규 변호사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윤명희는 흥분한 아들을 손짓으로 제지하고 유라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법전 몇 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날카로웠다. 강유라 양, 나는 태하그룹의 법무를 총괄하는 최진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품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밝혀지면 공갈미수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유라의 반응을 살폈다. 당신은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원 송치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당신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는 보호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즉시 국가지정 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당신들은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률 자문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협박이었다. 아이와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은 12살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가장 큰 공포일 터였다. 윤명희가 그 말을 받았다. 그녀는 지갑에서 두툼한 수표 셔츠를 꺼내 탁자 위로 밀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다면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질 수 있게 해주지.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다. 이 돈으로 내 동생이라는 아이와 어디든 가서 조용히 살아. 이것이 우리가 베푸는 마지막 관용이다. 그들의 협공은 완벽해 보였다. 한쪽에서는 채찍을, 다른 한쪽에서는 당근을. 어떤 아이라도 이 압박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터였다. 그러나 유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칭얼거리던 서준이를 겨우 재우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초의 변호사와 윤명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최 변호사님, 유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허튼 소리 한진석이 다시 소리쳤지만 유라는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작년 10월 15일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태아그룹 별장에서 한태웅 회장님께서 제 어머니께 직접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유라의 구체적인 증언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제주도 별장은 한태웅 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던 장소로 가족들조차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곳이었다. 세상의 빛이라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프랑스 화가 장 마르탱의 초기 작품이죠. 회장님께서는 그 그림이 돌아가신 할머니, 그러니까 회장님의 어머니를 닮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림 뒤를 뜯어보면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 동생 서준이의 존재를 알리는 편지 말입니다. 한진석과 윤명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은 분명 별장에 걸려있는 것이 맞았다. 그리고 한태웅 회장이 생전에 어머니를 각별히 여겼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저 아이가 어떻게 그런 세세한 사실까지 알고 있는 거지? 유라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최 변호사에게로 옮겼다. 그리고 최 변호사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3주 전 스위스 제네바의 한 개인 금고에 특정 문서를 보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 변호사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회장의 해외 자산이나 개인 금고는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었다. 변호사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 일은 가족인 한진석 전무님이나 윤명희 여사님도 모르게 오직 김성현 비서실장님께서만 동행하여 직접 처리하셨으니까요. 그 금고 안에는 회장님의 유전자 샘플과 공증된 법적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서준이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김성현 비서실장.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김성현 비서실장은 지난 30년간 한태웅 회장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킨 충신 중의 충신이었다. 한진석과 윤명희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들 몰래 회장과 단둘이 스위스에 다녀왔다고, 그리고 저 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들이 쌓아 올린 강철 같은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하는 말은 허황된 거짓이 아닐지도 모른다. 가장 믿었던 신복에게 뒤통수를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쾌한 상상이 그들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한진석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명희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처음으로 강유라라는 소녀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저것은 단순한 거지 소녀가 아니다. 태하 가문을 상대하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된 병기다. 최 변호사는 평생 처음으로 어린아이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다시 잠에서 깬 서준이의 맑은 울음소리였다. 유라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마치 볼일이 다 끝났다는 듯 다시 동생을 달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던진 말들이 저들의 심장에 어떻게 박혔는지, 저들의 견고한 세계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유라를 함부로 내쫓을 수 없었다. 함부로 협박할 수도 없었다.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12살 소녀가 던진 몇 마디 말에 대한민국 최강의 재벌 가문은 자신들의 안방에서 포위당한 꼴이 되었다.
강철 같던 그들의 성벽에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VIP 대기실의 대치는 길어졌다. 윤명희와 한진석은 일단 물러났지만 그들이 남긴 압박감은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그들은 강유라를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대신 철저히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문 밖의 경호원 수는 2배로 늘었고 방 안에는 감시 카메라가 소리 없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산은 명확했다. 어린 소녀가 혼자 고립된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시간이 흐르면 제풀에 지쳐 항복하거나 혹은 배후를 드러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율에게 아기에게 필요한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간단한 식사를 제공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유라가 뱉은 말들, 특히 김성현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야 했다. 유라는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고립된 시간을 기회로 삼았다. 경호원들의 감시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그녀는 기저귀 가방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곰 인형의 등 뒤에 꿰매어 숨겨두었던 작은 비상용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전원을 켜자 단 한 개의 번호만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미치기를 잃었습니다. 신호는 보내졌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같은 시각 태아그룹 본사 회장 비서실, 김성현 비서실장은 망자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태용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제국의 흔적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수많은 결제 서류, 세계 각국 정상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낡은 만년필까지. 김 실장의 얼굴은 깊은 슬픔과 회한으로 그늘져 있었다. 그는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회장의 젊은 시절부터 30년 넘게 그림자처럼 곁을 지킨 유일한 친구이자 동지였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가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이 아닌 오직 한 사람과의 비상연락을 위해 준비해둔 낡은 휴대폰이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김 실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미치기를 잃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힘겹게 남기셨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김 실장의 머릿속에 과거의 편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의 시작은 3년 전 한 작은 아트홀에서였다. 경무에 지친 한 회장이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우연히 들른 신인 피아니스트의 독주회. 그곳에서 그는 이수연을 처음 만났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낡은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건반 위를 유영하던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다. 그녀의 연주에는 기교를 넘어선 순수한 열정과 영혼이 담겨 있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보고 겪으며 돌처럼 굳어버린 한 회장의 마음을. 그녀의 연주는 봄비처럼 적셨다. 그날 이후 한 회장은 비밀리에 이수연의 후원자가 되었다. 김 실장은 그들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회장이 제주도 별장으로 이수연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평생을 태아그룹의 총수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온 한태용이 이수연 앞에서는 평범한 중년 남자로 돌아가 아이처럼 웃는 모습을 보며 김 실장은 만감이 교차했다. 회장은 그녀에게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선물하며 그녀가 자신의 삭막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다고 고백했다. 행복은 길지 않았다. 이수연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한 회장은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윤명희 여사와 한진석이 이수연을 찾아갔다. 그들은 한 회장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이수연에게만 온갖 모욕과 협박을 퍼부었다.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회장님을 홀려 태하의 씨를 넘본다며 그녀의 뱃속 아이를 가문의 수치라 불렀다. 그리고는 돈 봉투를 던지며 아이를 지우고 영원히 사라지라고 종용했다. 마음이 여리고 순수했던 이수연은 그들의 잔인함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돈을 거절하고 사랑하는 남자의 명성에 누가 될까 두려워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홀연히 사라졌다. 그녀의 첫째 딸, 어린 유라의 손을 잡고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회장은 절규했다. 그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수연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작정하고 모든 흔적을 지운 뒤였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리움에 한 회장의 건강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흘러 김 실장은 간신히 수연의 행방을 찾았지만 그녀는 둘째 아이 서준을 낳은 후 몸이 쇠약해져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엄마의 모든 비극을 지켜보며 나이답지 않게 조숙해져 버린 12살 유라가 갓 태어난 동생을 필사적으로 돌보고 있었다. 김 실장은 이 모든 사실을 병상의 한 회장에게 보고했다. 한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 유언을 남겼다. 스위스 금고에 자신의 유전자 샘플과 친자 확인서를 남겼고 자신의 모든 과오를 바로잡고 두 아이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김 실장에게 남겼다. 그것이 한태용 회장이 남긴 마지막 진심이었다. 회상이 끝났다. 김성현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회한이 없었다. 오직 망자의 마지막 유언을 집행하려는 자의 강철 같은 의지만이 번뜩였다. 그는 회장실 깊숙한 곳에 비밀 금고에서 작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가 직접 나설 수는 없었다. 태하의 모든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대학 후배에게 연락했다. 태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의감 넘치는 여 변호사였다. 몇 시간 후 VIP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한진석이나 윤명희가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아동보호기관에서 나왔다고 신분을 밝히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경호원들은 의심했지만 외부 법률가의 정식 요청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었다. 여 변호사는 방 안에 들어와 경호원들이 문을 닫자마자 율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성현 실장님이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율에게 건넸다. 가방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한 회장을 향한 순수한 사랑, 뱃속의 아이들을 향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윤명희와 한진석에게 당했던 모욕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그것은 한태용 회장이 죽기 직전 이수연에게 보내지 못한 마지막 편지였다.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그의 후회와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수연, 그리고 나의 마지막 희망인 우리 아들 서준이에게 부디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오. 내가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했소. 하지만 하늘에서나마 당신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지켜줄 것을 약속하오. 그것을 읽는 순간 강철 같던 유라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모진 협박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짧고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엄마를 위한,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할아버지를 위한 슬픔과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유라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엄마의 삶과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유산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싸우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의지를 받들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명을 짊어진 집행자였다. 그녀의 눈빛 속 강철은 이제 뜨거운 사명감으로 단련되어 더욱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진석의 집무실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보고받은 조사 결과가 놓여 있었다. 김성현 비서실장이 한태용 회장과 함께 스위스로 출장을 다녀온 기록. 제주도 별장에 세상의 빛 그림의 존재 확인. 그리고 강유라가 언급했던 날째 회장이 실제로 별장에 머물렀다는 동선까지. 강유라의 주장은 더 이상 미친 소녀의 망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뼈대가 있는 현실이었다. 직접적인 공격이 실패했음을 깨달은 한진석은 즉시 전략을 수정했다.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면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된다. 그는 태아그룹 홍보실장과 그룹과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맺어온 거대 언론사 사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다. 그 계집애와 죽은 어미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없는 사실이라도 만들어내 다시는 세상에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철저하게 짓밟아버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태아그룹이 쏟아낸 정보의 폭격에 휩싸였다. 주요 신문과 방송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강유라와 그녀의 어머니 이수연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태아그룹 장례식 소동, 거액노린, 10대 소녀의 치밀한 자작극, 단독 향 모친, 과거 유흥업소 출신 의혹, 한 회장에게 의도적 접근, 꽃뱀 모녀의 비극구 한태용 회장 명예에 먹칠한 추악한 진실. 기사 내용은 악의적인 왜곡과 노골적인 거짓으로 가득했다. 익명의 측근을 인용한 인터뷰에서는 이수연이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한 회장에게 접근한 교활한 여자로 묘사되었다. 그녀의 가난했던 과거는 비참하게 포장되었고 심지어는 출처불명의 사진까지 동원해 그녀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식의 암시를 흘렸다. 강유라는 그런 악독한 어머니에게 세뇌당한 혹은 배우의 조종을 받는 불쌍하고 탐욕스러운 아이로 그려졌다.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다. 처음에는 어린 소녀에게 쏟아졌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태아그룹이 설계한 거대한 증오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창은 비난과 조롱으로 들끓었다. 결국 돈이었네. 어린애를 앞세워서 저런 짓을 하다니. 배우가 악마다.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분 명예는 지켜드려야지. 천벌 받을 것들. VIP 대기실에 갇혀있던 유라는 김 실장의 변호사 동료가 몰래 넣어준 태블릿 PC로 이 모든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꽃뱀, 창녀와 같은 끔찍한 단어들로 난도질 당하는 것을 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엄마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때 변호사를 통해 김성현 실장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유라 양, 지금 분노하면 저들의 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진흙탕 싸움에서는 가장 깨끗한 물 한 방울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방역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김 실장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는 과거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해고당한 뒤 작지만 강직한 인터넷 언론 더 트루스를 운영하는 이진우 기자를 접촉했다. 그는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진짜 기자였다. 그날 밤 이진우 기자의 사무실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봉투 안에는 이수연의 일기장 전체가 아닌 김 실장이 신중하게 고른 몇 페이지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그 페이지들은 한 씨 일가의 만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오직 한 남자를 향한 한 여자의 순수한 사랑과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벅찬 기대감만이 담겨있는 페이지들이었다. 이진우 기자는 밤을 새워 자료를 검토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다음 날 새벽, 그의 기사가 더 트루스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한 장의 일기, 그리고 감춰진 진실태아가 말하지 않는 이야기. 기사는 선정적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태아그룹이 유포한 기사들의 내용을 먼저 보여준 뒤 이수연의 일기 내용을 아무런 해설 없이 그대로 공개했다. 작년 10월 15일 그이가 세상에 빛을 선물했다. 그림 속 여인이 당신을 닮았다고 했다. 나는 그저 그이의 세상에서 작은 빛이라도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 나의 몸 안에 그이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이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따뜻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기사는 일기 내용과 함께 한태웅 회장이 실제로 그 시기에 제주도 별장에 머물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 질문을 던졌다. 과연 이것이 거액을 노린 꽃뱀의 일기인가? 아니면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여인의 기록인가?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파급력은 엄청났다. 더 트루스는 거대 언론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매체였지만 이 기사는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자극적이고 일방적인 주류 언론의 기사에 피로감을 느끼던 대중들은 이수연의 진심이 담긴 글에 마음이 움직였다. 태아가 만들어낸 꽃뱀의 이미지와 일기장 속 순수한 사랑의 고백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목격한 것이다. 여론의 물결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건 진짜 사랑 같은데. 기사들이 너무 악의적이었네. 태아그룹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너무 필사적으로 한쪽을 매장시키려고 하잖아.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 한진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더 트루스의 기사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언론을 동원해 상대를 완전히 짓밟으려던 계획이 역효과를 낳았다. 그는 강유라를 침묵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스피커를 쥐어준 꼴이 되었다. 그는 또다시 상대를 얕보았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어린애와 뒷그런틀한 비서의 발악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이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여론전의 주도권이 이제 서서히 상대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한진석의 얼굴에서 초조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여론전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태아그룹의 주가는 불안하게 요동쳤다. 이사회의 임원들은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한진석을 향한 압박이 거세졌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의혹이나 감성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이름의 망치. 한진석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아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이 고통스러운 광대극을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강유라 양에게 공식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대학병원에서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검사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대담하고 자신감 넘쳤다. 여론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유전자 검사야말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이제 모든 압박감은 강율에게로 향했다. 만약 그녀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사기꾼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VIP 대기실에서 유라는 변호사, 그리고 태블릿 화면 너머의 김 실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변호사의 얼굴에는 우려가 가득했다. 한국대학병원은 태아그룹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 중 하나였다. 결과 조작은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유라는 침착했다. 김 실장이 이미 이 상황을 예측하고 모든 대비를 마친 상태였다. 유라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전자 검사에 동의합니다. 한진석 측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녀는 조건을 내걸었다. 단, 검사의 모든 과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립적 참관인이 지켜봐야 하며 검체 채취 과정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라이브로 방송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진석이 거부할 수 없는 역제안이었다. 만약 거부한다면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인상만 줄 뿐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결전의 날, 한국대학병원 검사실은 수십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한진석이 먼저 도착했다. 잠시 후 유라가 변호사, 그리고 인권위에서 파견된 무표정한 참관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를 안은 작은 소녀의 모습은 연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검사실 안,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준비를 마쳤다. 한진석은 친족으로서 DNA 대조군 샘플을 제공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이것이 그의 함정이었다. 그는 이미 병원장과 말을 맞춘 상태였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친자 관계의 불일치라는 발표가 나갈 터였다. 의사가 아기 서준이에게서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주사기를 들고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유라의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준비해온 법률 서류 한 부를 꺼내 들고 의사들과 참관인, 그리고 라이브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우리는 한진석 전무의 DNA 샘플과의 비교를 거부합니다. 검사실 안이 술렁였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셔터를 눌러댔다. 한진석의 여유로운 미소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한진석 전무는 고 한태웅 회장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DNA는 대조군으로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그것은 한진석이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샘플이 비교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공표해버리는 훨씬 더 고단수의 수였다. 한진석이 분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변호사가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스위스 제네바에 보안 바이오뱅크에서 발행한 공증된 공식 문서를 높이 쳐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고 한태웅 회장께서 생전에 직접 스위스 제네바의 바이오뱅크에 보관 및 공증을 의뢰하신 법적으로 완벽하게 봉인된 혈액 샘플과의 직접 대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충격에 휩싸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 서류는 해당 샘플의 법적 효력을 증명하며 이 샘플은 국제 항공편으로 오늘 아침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 감독하에 이곳으로 이송 중입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완전한 침묵, 그리고 경악. 한진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가장 화려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왔다. 자신의 아버지가 온 가족을 속이고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태하 가문이라는 이름 아래 유지되던 거짓된 신뢰와 유대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TV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명희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한진석은 강유라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한진석은 깨달았다. 그는 12살 소녀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 아버지의 유령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방금 그는 완벽하게 외통수 체크메이트를 당했다. 검사실 한쪽에서 인권위 참관인이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스위스 샘플의 이송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진석에게 뇌물을 받았던 의사들은 이제 공포와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게임은 끝났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99.99% 일치였다.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태하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분노한 주주들과 이사들은 한진석과 윤명희 일가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씨 일가의 저택은 외부의 아우성과 내부의 절망으로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들의 필사적인 몸부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다시 한번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수습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처절할 정도로 계산적이었다. 첫째, 한서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둘째, 이 모든 것을 가족을 지키기 위한고 한태웅 회장의 비극적인 비밀로 포장한다. 셋째, 한진석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여 동정표를 얻고 주주들을 달랜다. 넷째, 윤명희는 배신당했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는 아내의 역할을 연기한다. 다섯째, 서준이를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실상 돈으로 입을 막고 상속의 핵심에서는 배제시킨다. 그것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이전보다 더 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진석과 윤명희는 수척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들의 계산된 연기가 시작되었다. 한진석은 국민과 주주, 임직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며 자신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몇몇 기자들은 태하의 고통스러운 결단이라는 헤드라인을 쓰기 시작했다. 잠시나마 그들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회견장을 맴돌았다. 윤명희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단상 뒤편, 태하그룹의 로고를 비추고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이며 암전되었다. 회견장은 술렁였다. 홍보팀 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뛰어다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스크린에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그곳에 나타난 것은 태하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고 한태웅 회장의 얼굴이었다.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병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영상이었다. 회견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김성현 비서실장이 준비한 마지막 한 수였다. 그는 방송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한 회장의 쇠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수연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지켜주지 못한 비겁함에 대해 고백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한서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큰딸, 강율에게 비겁했던 이 아비의 용서를 구한다. 그 순간 영상 속 그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내 아내 윤명희와 내 아들 한진석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 순수한 영혼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입니다. 그는 윤명희와 한진석이 어떻게 이수연을 찾아가 협박하고 모욕했는지 그들의 잔인한 행각을 낱낱이 밝혔다. 그들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타였다. 한 회장은 그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경영 활동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유리한 사업 계약을 위한 정관계 뇌물 상납까지. 그는 정확한 날짜와 회사 이름, 계좌번호까지 거론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증거 자료가 김성현 비서실장에게 보관되어 있으며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다고 선언했다. 회견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기자들의 고함과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한진석은 스크린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꺼, 당장 꺼. 그는 기술실을 향해 달려갔지만 상황을 파악한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 순간 윤명희의 철옹성 같던 이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영상은 한 회장의 마지막 말로 끝을 맺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태하의 임직원 여러분, 저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저의 유산이 이 두 사람의 탐욕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이 검게 변했다. 한진석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릎을 꿇었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윤명희는 들것에 실려 회견장 밖으로 옮겨졌다. 회견장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태아그룹 본사로 향하는 검찰 수사관들의 차량 행렬이었다. 몰락은 완전하고 절대적이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하 게이트의 광풍은 점차 잦아들었다. 한진석과 윤명희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언론에 가끔 비치는 그들의 모습은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패배감에 찌든 초라한 모습이었다. 태아그룹은 김성현 실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 경영인 체제 아래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고 한태웅 회장의 마지막 양심 선언은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룹의 이미지를 최악의 상황에서 구해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교외의 작은 주택,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에서 14살이 된 강유라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동생 한서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장아장 걷는 서준이가 넘어질 때마다 유라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맑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더 이상 그녀는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던 작은 전사가 아니었다. 평범한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동생의 재롱에 웃음 짓는 제 나이를 되찾은 소녀였다. 물론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세월의 풍파를 겪은 이의 지혜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 속으로 익숙한 방문객 김성현 실장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법적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는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한서준은 공식적으로 태아그룹의 주요 주주가 되었고 유라는 그의 법적 후견인으로서 막대한 재산의 관리 권한을 갖게 되었다. 김 실장은 따뜻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유라 양이 태아의 실질적인 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서준 군이 크면 태아를 이끌게 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 모든 싸움의 결과로 얻어낸 정당한 권리였으니까.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사로웠다. 아니요, 실장님,
이 돈은 할아버지의 후회이고 우리 엄마의 눈물이에요. 저희는 태아의 주인이 되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녀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서준이 몫의 주식 대부분을 매각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 거예요. 유라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재단의 이름은 이수연 재단. 엄마의 이름을 딴 그 재단은 과거의 엄마처럼 재능은 있지만 가난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어린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할아버지의 후회와 엄마의 눈물을 새로운 세대의 희망과 꿈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셨던 주군의 마지막 유언이,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삶이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회장님께서도, 그리고 하늘의 이수연 씨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얼마 후 유라는 서준의 작은 손을 잡고 엄마가 잠들어 있는 조용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소박한 비석 앞에 하얀 백합 한 송이를 놓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엄마의 사진만 바라보았다. 수많은 말이 가슴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그저 한마디만 꺼냈다. 엄마, 이제 서준이는 웃어요. 저도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엄마의 따뜻한 손길처럼. 그리고 1년 뒤 이수연 재단의 첫 후원 연주회가 열리는 작은 음악홀. 무대 위에서는 재단의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가난하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어린 피아니스트가 눈부신 연주를 펼치고 있었다. 객석 한가운데 평범한 10대 소녀의 모습을 한 유라가 자기 무릎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서준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아버지처럼 든든한 보호자가 된 김성현 실장이 흐뭇한 미소로 앉아 있었다. 스포트라이트는 무대 위에 연주자를 비추고 있었다. 유라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름 없는 후원자로서 자신의 엄마가 이루지 못했던 꿈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 피어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피아노 선율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을 딛고 일어선 희망의 선율이었고 상처를 치유하는 용서의 멜로디였다. 강유라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 그 자체를 끝내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 어떤 복수보다도 위대하고 완전한 승리였다.